오케이. 그러면 또 마지막에서 세 번째 시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했고, 녹화 시작했고,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이야기 이제 하고 있는가? 그런 점들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 최적화와 관련된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손실을 낮추는 과정인데, 이제 어떤 이제 신경망을 구성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수행했고 이 최적화에 성공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손실이 0에서 상당히 먼 편이에요. 0.3 정도면 상당히 이제 손실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정확도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손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9% 정도의 그런 이제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고, 그 89라고 하는 이제 성능 자체를 이제 검증 손실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좀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적합의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요 SGD 기반이라면, 그리고 이제 이 기반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점심 먹기 이제 조금 전에 개별적으로 이제 논의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 경사하강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해법은 챗GPT까지도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수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름밤에 우리를 괴롭히는 곤충이 하나 있죠. 그죠? 어제도 그 밤에 그 창문 열어놓고 이제 시원해서 잤더니 모기한테 세 방이나 물렸는데요. 근데 왜 난데없이 모기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 깜깜한 밤에 낮에는 안 보이던 모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무는 걸까요? 그죠? 이 모기가 SGD를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기들이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감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동물의 어떤 그 날숨이죠. 이산화탄소를 이제 감지해서 가는데 이 모기가 멀리까지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기 입장에서는 그 어디에 있는지 근본적으로 몰라요. 어디에 이제 자신의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데, 근데 그러면 이 모기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뭐 모기가 눈이 좋지가 않거든요. 멀리까지 못 보고. 그러니까는 자기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냄새가 느껴진다, 땀 냄새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냄새가 진해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자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윙 해서 이제 콕 무는 겁니다. 이 모기가 뭐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뭐 그 뭐 티맵처럼 어 조금 가다가 우회전하면은 사람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기가 동작하는 방식이 정말 이제 경사하고 비슷한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모기가 잘 생존하고 있죠. 지난 수억 년 동안 잘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드리자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지금 현재 그 딥러닝의 전문성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를 어디서부터 내가 이 전문성을 살펴봐야 될지 좀 막막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해보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시도들을 하시다 보면은 어, 어떤 이제 접점을 이제 찾게 되고, 그 저점 자체를 이제 찾기 시작하면 이제 전문성의 어떤 몰입의 길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과정이 그런 어떤 가급적이면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그 접근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이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적화의 방법론이 경사하강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똘똘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모기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기와 같은 방식으로 수백만, 수천만 혹은 수조 개의 매개 변수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한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신기하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되는 걸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상의를 드리면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른 형태의 고민들을 이 이후에 19세기 경사학강이 개발된 이후에 고민들을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964년입니다. 경사 하강은 현재까지도 가장 널리 활용되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기법은 아닙니다. 경사 하강 이후로 여러 최적화 기법들이 발명되었습니다. 경사 하강은 학습 속도 측면에서 느리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학습 속도 개선을 위해서 그야말로 속도를 반영해 갱신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속도는 방향과 크기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모멘텀이라는 용어는 물리학에서 가져왔습니다. 물리학에서 모멘텀은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질량의 공을 가정했을 때 빠르게 날아오는 공에 맞는 것이 느리게 날아오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경사 하강 시 경사 지점에 입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입자의 질량은 기본 단위로 한다면 입자의 속도가 모멘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인 경사 하강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사의 방향에 따른 속도를 추가로 고려합니다. 경사들이 같은 방향을 향할수록 더욱 가파르게 갱신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잠재적으로 기존의 경사 하강보다 갱신 속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다음과 같은 관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이 경사강을 수행하는 SG들을 보니까는 방향 전환에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운행할 때 유턴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유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죠. 왜냐면 이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모멘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 SGD가 방향 전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 방향 전환의 이제 페널티를 모멘텀으로 이제 부여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모멘텀이라는 기법이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런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죠. 먼저 이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일단 에폭 10으로 좀 줄여서 다시 한번 기준점을 만들겠습니다. 금방 되니까요. 그러면 에폭 10으로 줄였을 때 그 잠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89나 87에 비해서는 소폭 덜 달성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멘텀 기법이 지금 현재 유효하게 도움이 된다면 같은 에폭에서 더 낮은 손실 또는 더 높은 성능으로 기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구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케라스에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옵티마이저즈에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이제 옵션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0.0입니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모멘텀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모멘텀을 적용하고 싶다면
적당한 값을 설정하는 게 필요한데 역시나 이 값을 얼마가 좋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모멘텀을 조금 줘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어, 결과적으로 더 에폭 10번에서 더 낮은 손실에 기인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멘텀을 강하게 주면 줄수록 이 모멘텀이 강해지면 결국은 버스가 됩니다. 혹은 트럭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SGD가 방향 전환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방향 전환을 휘딱휘딱 하는 게 그 문제가 돼서 이 모멘텀을 주는 건데 모멘텀을 너무 강하게 주면은 돌아야 될 때 못 도는 겁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4만여 개나 혹은 5만여 개, 50만여 개, 500만여 개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많은데 그게 뭐 언제 어떻게 왜 돌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환경을 설정해주고 그냥 노력해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조금 줘봤고요. 이 10번을 실험해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보시면 에큐러시가 2% 올랐습니다. 모멘텀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같은 걸 한번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방향을 모르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야야야 이거 아니다 아니다 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야 다시 맞았어 맞았어 하고 다시 갔다가 야 근데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돌아오면 이거는 헤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엎었다가 했다가 엎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시간 낭비가 심한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전문가가 이거는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딥러닝 프로젝트를 딥러닝을 기반으로 뭔가를 수행하고자 하신다면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저의 전문적인 소견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러면 프로젝트의 시행착오적인 부분들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 상담이나 아니면 이제 외부 그 조언을 이제 받으시고 컨설팅 받으시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그냥 비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그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을 줄여줘서 같은 10번에서 아까 86이었습니다. 86에서 88대로 이제 오르게 했으니까는 확실히 모멘텀이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그랬는데 그럼 모멘텀을 좀 강하게 줘볼게요. 오 그러면은 뭐 1.0 줘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잘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멘텀을 굉장히 강하게 주니까 얘가 지금 초보 운전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전을 이제 하는데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못 해갖고 대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 이 정확도 자체가 이 굉장히 훌륭한 모형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을 너무 세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 전환이 안 되고 그냥 직진만 하는 겁니다. 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모형에 전혀 학습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을 수행했는데 지금 에큐러시가 10%대 머무르면서 그냥 찍어서 맞추는 그 정도의 이제 성능 밖에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5 정도의 차이가 대단히 크죠. 그래서 이제 0.5는 좋았는데 그러면은 1.0은 너무 센 거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한 절반 정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진 탐색 스타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냐면 이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0.7로 하니까 이번에는 88, 8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까 0.5에 비해서 또 약간 소폭 한 1%포인트 정도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0.7, 0.5랑 1.0 사이에 0.7 정도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싶은데 차이가 꽤 납니다. 1.0에서는 아예 훈련에 실패했고 0.5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만족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게 모멘텀의 효과고, 그래서 우리가 F폭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죠. 그런데 그게 1960년대에 개발된 알고리즘입니다. 왜 제가 이 1960년대라고 하는 이런 그 일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냐면 1960년대는 신경망이 개발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적화 기법들은 수학에서 발명된 기법이지 신경망이 발명한 기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경망은 수학적인 그런 개념과 도구를 부속품으로 사용하는데 신경망의 구성 자체는 그냥 임의의 연산인 겁니다. 일종의 수치 해석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종의 방정식에 대한 이제 근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1세기적인 발전을 좀 보겠습니다. 신경망 손실 최적화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경사하강의 학습률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습률에 따라 성능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학습률이 작으면 학습이 더디게 수행되고 학습률이 크면 발산해 버릴 수 있습니다. 모멘텀 기법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해 주지만 속도를 조절하는 설정이 추가되어 관리해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최적화 초기에는 손실이 높으니까 갱신 간격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손실이 줄었을 때는 섬세하게 찾아야 하니까 학습률을 줄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을 실제로 수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습을 특정 지점까지 수행한 다음 종료하고 이후 다시 학습률을 줄여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필요에 의해 학습률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에이다 그래드는 개별 매개 변수가 갱신되어 온 과정에 따라 갱신된 정도를 반영해 각 매개 변수별로 학습률을 개별적으로 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에이다는 어댑티브, 그래드는 그레디언트의 약자입니다. 적응형 경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많이 갱신된 매개 변수의 학습률이 점차 작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기울기를 제곱하여 계속 더해 나가면서 그것으로 학습률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에이다 그래드가 제시되고 나서 바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 학습이 진행되면서 경사 갱신율이 너무 빨리 0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적응형 경사의 구상을 유지하면서 약간 보완된 방식이 바로 개발되었는데 RMS 프롭이라고 합니다. RMS 프롭은 지수 이동 평균을 활용해 과거 기울기가 반영되는 정도가 특정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에이다 그래드가 적응형 학습률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였지만 개선된 RMS 프롭으로 신경망 학습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의가 이제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예전에 처음에 경사강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어떤 걸 가정했냐면 다음과 같이 1차원적인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개 변수 하나에 대해서 경사를 하강하는 이런 것을 이제 생각했는데 당연히 신경망은 굉장히 이제 고차원의 매개 변수를 이제 가지고 있고 지금 그림에서는 고작 변수가 두 개입니다. x1하고 이제 x2인데 근데 이것만 봐도
이 학습률이 과연 동일해야 되는가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X2는 지금 경사갱신을 많이 수행을 했는데 X1은 경사갱신이 별로 수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습률을 동일하게 X1하고 X2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 X2는 확확 갱신해서 내려왔으니까는 이 갱신율 자체가 여기서는 좀 줄어야 될 수도 있고 X1은 상대적으로 덜 갱신됐으니까 학습률을 그 더 키워주거나 이런 어떤 방향을 해야지 두 방향에 대해서 공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학습률 자체를 다음과 같이 고정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은 이 매개 변수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갱신된다는 가정하에서 이 고정적인 게 의미가 있는데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경사가 제각기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같은 학습률을 적용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21세기에 들어서야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왜 이 2010년 정도에서 이게 그 개선이 됐나 하면은 이 2010년이 딥러닝의 태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에서 최적화의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는 더 세련된 방법론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방정식을 푸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수백만 차원이나 수억 차원의 매개 변수의 해법을 구하는 것은 일단 수학적으로는 엄두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 것들은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이제 전산을 활용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그래서 전산을 활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이거는 이제 수학의 영역에서 전산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셨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딥러닝은 이제 근본적으로 규모 있는 전산이고 수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좋다면 이제 이 옵티마이저를 이제 좀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SGD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객체가 필요하고요. 이 옵티마이저 부분을 컨트롤 이렇게 이제 해갖고 주석 처리를 이제 한번 이제 하시기를 이제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옵티마이저를 이제 도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케라스 옵티마이저 즈 얘가 이제 S가 붙은 모듈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방금 전에 소개받으신 게 에이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에이다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에이다 델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여러 개가 있고 근데 에이다 그레드라고 하는 게 그 클래스가 있죠. 요거 이제 선택을 하시고 요 초창기 학습률은 0.001 혹은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근데 야 이거는 너무 작지 않을까? 이 에이다 그레드가 자동으로 학습률을 조정해주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그 초기 학습률을 이제 제시하는 건데, 이게 이상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초기 학습률을 제시하되, 이게 이제 각 매개 변수별로 각각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값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초기 값이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실험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번을 수행했을 때 accuracy가 굉장히 이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 정도 이제 간신히 되는데 높지 않죠. 뭐야, 2010년대에 이제 좋은 기법이라고 해갖고 네 말 듣고 썼더니만 망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요 기법이 약간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다 그레드가 이제 2010년에 이제 제시가 됐는데, 이 구상은 좋은데 약간 버그가 있어갖고 그 바로 버그 패치가 됐습니다. 이론도 버그가 있습니다, 당연히. 소프트웨어만 버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에이다 그레드인데 이게 그 너무 빨리 기울기가 0이 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2년에 이제 RMS 프롭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됐고, 사실상 요새 이제 이걸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제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에이다 그레드 주석 처리하시고 옵티마이저 케라스 옵티마이저스 에서 RMS 프롭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레이트는 아까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초기 값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값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잘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 실험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구현하실 필요는 없죠. 그리고 어, 좋은 어떤 신경망에 그 새로운 기법이 발명이 되면 대체적으로는 요 케라스나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서 그 구현을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논문을 찾아서 헤매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을 찾아서 헤매고 새로운 방법론을 고민하는 거는 이제 저 같은 딥러닝 전문가가 하는 일이고, 이제 이런 기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걸 응용하는 시점에서는 이걸 개발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취지를 아시면 되고, 이게 정말로 좋은 기법이다라고 하면은 그 이 케라스 같은 API에서 이거를 거의 상당히 빨리 반영하는 편입니다. 다들 이거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실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 보시면 그 모멘텀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고민하지 않고도 그 준수한 수준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에이다 그레드에 대해서 그 버그 패치가 된 점이 이제 확실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전에도 이걸 달성했었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SGD의 러닝 레이트를 이것저것 고민해 보는 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RMS 프롭은 그런 고민을 좀 덜어주고 없애준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야, 근데 SGD랑 모멘텀을 정교하게 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르다. 좀 그런 감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 더 있습니다. 모멘텀은 학습 속도를 에이다 그레드 또는 곧바로 보완된 RMS 프롭은 자율 조정 학습률이 장점입니다. 두 방식의 장점을 융합해 2014년 아담이 개발되었습니다. 아담이라는 용어는 어댑티브와 모멘텀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두 방식을 조합해 종종 상당히 훌륭한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후 기본 SGD와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방식을 조합하다 보니 조절해야 하는 설정이 세 가지입니다. 조정해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많아진 것은 부담이지만 제한된 기본값들이 주로 사용되고 기본값들이 대체로 바람직한 편입니다. 이 아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에이다와 모멘텀의 조합이죠. 그리고 적응형 학습률을 쓸 거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RMS 프롭을 이제 쓰셔야 될 거고요. 모멘텀은 이제 1960년도에 이제 64년에 이제 개발된 기법이죠.
짬짜면 같은 그런 스타일로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도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RMS 프롭 주석 처리하고요. 이제 옵티마이저 케라스에서 옵티마이저 즈의 아담 클래스가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 러닝 레이트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이 이제 기본이고 그 밖에 이제 설정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RMS 프랍처럼 이제 학습률을 자동으로 조정하면서도 모멘텀의 효과까지도 그 낼 수 있어야 되니까는 이제 이 중에서는 이제 또 기대가 큽니다. 2015년이고 그래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 이제 수행을 해봤고 결과를 이제 보겠습니다. 결과를 이제 보시면 그 아까보다 RMS 기본보다 소폭 한 1% 정도 좋은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모멘텀을 정교하게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 조정의 부담이 없으면서도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이제 냈다. 이런 것이 이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논의를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최적화 기법과 관련된 고민의 결론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SGD 이후 신경망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최적화 기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결론은 아직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2014년 연구에서 여러 최적화 기법이 다양한 학습 상황에 적용된 비교가 수행되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대체로 적응형 학습률 기반들이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는 기본의 SGD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모멘텀 RMS 프롭 그리고 아담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적화 기법의 선택은 현재로서는 대체로 사용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릅니다. 선택된 최적화 기법을 특정 데이터셋과 모델에 따라 적용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1880년대 SGD, 1964년 모멘텀, 2012년, 2015년인데 현실적인 기본값은 아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아담을 기본적으로 쓰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것들을 이제 골라서 이제 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랑 싱크 맞추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모멘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제 읽어보실 때 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현은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구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구현이 케라스의 옵티마이저즈의 SGD 그리고 모멘텀으로 구현이 되어 있죠. 교재에 이런 구현이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구현해 보시면 훨씬 더 잘 납득이 되죠. 왜냐면 뭐 이미 경험하셨을 텐데
구현을 하면 하고 이거를 동작하게 만들면서 비로소 이해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이 실제로 구현해 보시면은 이제 훨씬 더 잘 이해는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구현으로부터는 이제 좀 벗어났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요. 196페이지 에이다 그레드. 그래서 이제 적응형 학습률인데 여기서는 이 RMS 프롭에 대해서 이렇게 노트로 그 제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린 건 없는데 에이다 그레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진 않고 RMS라는 게 있는데 RMS 프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에이다 그레드의 변종 정도로 그 취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좀 곤란한 얘기죠. 에이다 그레드가 이제 그 좋은 원형을 제시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기법은 RMS 풀업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금 실험에서 보신 것처럼 좋다고 해서 썼지만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의하시고요. 199페이지 보시면 2015년의 아담입니다. 모멘텀과 적응형 학습률의 조합이죠. 그렇고요. 200페이지와 2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어떤 갱신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 라고 한 이제 점인데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제안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왜냐면 이게 절대적으로 무엇이 좋다라고 그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무엇이 좋은지를 얘기를 하려면 이걸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애초에 방정식을 못 푸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방정식을 풀지도 못하는데 어떤 최저가 기법이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201페이지의 실험은 우리는 패션 앰니스트로 했잖아요. 패션 앰니스트로 했는데 어쨌든 실험 결과는 이제 유사하게 일단 아담이 제일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봤던 실험인데 이제 더 이상은 구현하면서 살펴보진 않고 이제 구현된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의 새로운 논의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신경망 학습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가중치의 초기값입니다. 라고 하고 초기값을 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물어봅니다. 0으로 하면 결론은 안 좋습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매개 변수의 초기값을 설정하는 부분은 각각 요 댄스에 설정해서 수행해야 되는데요. 이 댄스에 이제 설정해서 우리가 액티베이션에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요 시그모이드 이후에 커널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것을 제로스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보시다시피 길고 복잡한 설정이잖아요. 자동 완성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래서 요 액티베이션 커널 이니셜라이저를 몽땅 다 제로스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정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번잡해지니까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면 이제 뭐가 달라지는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험을 먼저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그러면은 이제 현재 이 모형의 구성은 변함이 없고 아담도 다 썼어요. 아담도 쓰고 해가지고 88까지 이제 나왔는데 이제 요 아담을 쓴 최종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애큐러시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까 거의 88에서 89 정도까지 올라갔던 그런 결과가 고작 30점대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는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초기값을 0으로 하면 안 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시면 가중치 초기값을 0으로 하면 학습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값을 0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점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 초기값을 0으로 하면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왜 안 좋은가가 문제고, 그 다음으로는 무엇이 좋은가가 관건입니다. 베스트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근본적으로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최선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로지 어,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구현했던 부분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뉴럴넷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제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제 기반으로 가중치를 초기화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이제 그러한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으로 좀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적화 기법은 반복을 수행하지 않고도 방정식의 해를 도출하는 방식인 경우도 있고, 경사하강처럼 근본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산해 나가면서 근사한 해를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경우는 선형회귀처럼 아주 간단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딥러닝의 경우는 그런 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사하강 기반이 현재로서는 신경망 학습, 즉 손실함수 최적화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경사하강은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즉 학습 매개 변수인 가중치와 편향의 초기값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사하강은 현재 지점의 경사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지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지형의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면 방정식을 알고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경사하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경망의 구성은 이미 결정된 알고리즘이지만 그것이 상대하는 데이터는 대체로 알 수 없는 확률적 분포의 표본입니다. 표본의 진정한 확률적 분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식으로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자체는 결정적이지만 불확정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제공되어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손실함수의 지형은 불확정적입니다. 현실의 사례에 비유하면 경제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물건의 가격은 결정되어 있고 화폐를 주고받는 거래 방식도 결정적입니다. 거래의 방식은 대체로 단순하고 확정적입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사는지는 근본적으로 불확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은 불확정적이고, 그래서 누구도 방정식을 풀어서 경제를 예측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손실함수의 지형이 어떻게 형성될지 근본적으로 불확정적인데, 일단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지형이 결정됩니다. 지형이 결정되는 것과 그러한 지형을 특정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데이터로 인해 지형이 형성은 됩니다. 주어진 지형에 대해 경사하강을 수행할 때 극점들이 한 개 이상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디서 출발하는가에 따라, 또
학습률과 같은 설정에 따라 그런 국소적 극점들을 극복하고 전역 최저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실함수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최적화와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여러 방식들을 적용해 볼 뿐 분석적인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성공 여부를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적화의 출발점인 학습 매개 변수 초기 값에 대한 논의도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매개 변수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 현재까지의 논의 중 어느 것도 결정적인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알려진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은닉층의 각 뉴런들이 동일한 값을 내지 않도록 비대칭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칭적인 출력이 발생하는 것은 가중치를 0으로 초기화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학습 매개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면 어떤 입력이든 첫 번째 은닉층의 모든 뉴런 출력은 0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층의 입력이 모두 0입니다. 두 번째 층의 가중치가 설령 0이 아니라고 해도 모든 입력이 모두 동일하게 0이라면 사실상 어떤 정보도 없는 것입니다. 입력 데이터가 이미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은닉층에서 모두 출력이 0이라면 이미지가 그냥 백지가 되어버린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도 백지로 만드는 것이라면 아무 정보도 추출할 수 없습니다. 살펴본 대로 가중치 초기 값에 대해 많은 부분들이 더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연구는 가중치 초기 값에 따른 은닉층의 출력을 관찰하는 것을 주요한 방법으로 삼을 것은 확실합니다. 은닉층 출력이 궁극적으로는 손실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가중치 초기 값이 은닉층 출력의 비대칭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전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간단한 부분, 논의가 간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바로 가중치의 초기값을 0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x에 어떤 값이 들어와도 그냥 0이랑 만나서 원소별로 곱하기를 수행하니까 그냥 요거 빵 되겠죠. 모든 값이 이제 빵 됩니다. 그리고서는 다음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티셔츠 이미지를 줬는데 예를 들자면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계층을 통과하니까 그냥 백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지에서 무슨 정보를 어떻게 뽑아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지뿐만 아니라 그냥 이 백지이면서 정보 자체가 전혀 차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0인 것뿐만 아니고 그냥 상수값으로 설정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사실을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위로 올라와서요. 이제 제로스 말고 예를 들자면 원즈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그냥 1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이 곱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원래 제공한 입력이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될 겁니다. 적어도 이제 처음엔요. 그럼 이제 원즈를 이제 수행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예, 학습을 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면 0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1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삭제해 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정보를 이제 보존하는 방식으로 그 수행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 초기값에 대해서 우리가 어, 좋지 않은 값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값이 무엇인가? 그런 점들도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쉬는 시간 이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